오늘 그 마르쿠스 가브리엘은 독일에 잘 나가는 사람 같은데요. 첫 책이 나왔을 때는 20대라 그랬으니까 지금 뭐 40대 초반 정도 되는 분 같고, 나는 뇌가 아니다. 그렇게 흰 이게 아마 독일어로 되는 모양이죠. 오늘 그 중에 5장까지 있던데 오늘 그 중에 1장, 2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즘 너무 만능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반론으로 한번 이 사람의 얘기를 다루는데, 사실 또 뇌 이쪽으로 들어가면 뭐 과학, 의학 이쪽 용어 들어가면 좀 젠명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토론이 활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뭐 틀린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요. 뭐 틀리지 않은 부분만 이렇게 싹싹 쉬운 것만 뽑아놨긴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은 지금 했던 나는 뇌가 아니다 하고 생각이란 무엇인가, 또 하나의 책은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해서 인터넷 서점 들어가 보니까 뭐 이렇게 함께 모아서 세트로, 그러니까 가브리엘 세트를 팔더라고요. 생각이란 무엇인가는 뭐 오늘이랑 비슷할 것 같고요. 뇌와 생각의 관계, 또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는 어떤 내용인가 맞들이 읽지 못했지만 제가 이데올로기, 종교, 과학적 세계관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세계관처럼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모두가 따라야만 하는 원리는 애초에 없는 거야. 그래서 왜 꼭 보편적인 원리가 있어야 되냐는 거죠. 과학은 과학자들은 과학 만능을 생각하고, 종교인들은 뭐 우리 종교가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섭리한다고 생각하고, 특정 이데올로기는 이 특정 이데올로기가 세상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건 없는 거고요. 따를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는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보편적 세계관, 또 획일적 세계관,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르쿠스 가브리엘은 28살에 독일 본대학교 철학과 석좌 교수에 임용됐습니다. 19세기 23살에 독일 예나대학교 교수가 된 19세기 철학자 프리드리히 셸링. 셸링은 뭐 괴테에 나올 때 항상 따라 나오는 이름이긴 합니다. 문학에서는 괴테, 뭐 철학에서 셸링. 근데 생각 밖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이분의 자체 철학에 대해서는 별로 유명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셸링이 23살에 대학 교수가 됐잖아요. 그 이후 최연소 철학 교수라는 타이틀이 따라붙습니다. 이분도 어쨌든 셸링을 굉장히 셸링 갖고 논문을 쓴 것 같더라고요. 고대 그리스어, 라틴어 등 10개 언어에 능통하다고 합니다. 천재들이 따로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저 나이에.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석장을 하는 겁니다. 챕터 3개를. 프롤로그를 하기 꽤 길더라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키워드도 한번 잡아봤고요. 정신철학, 그러니까 뭐 가이스트라고 하는 뭐 독일어에서 뭐 절대 정신 그런 말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철학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정신을 이제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 생물로서 인간을 다루는 철학 분야가 바로 정신철학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브리엘의 그거고요. 그럼 왜 이런 게 나왔냐? 뉴런, DNA, 뇌 등등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주장에 맞서,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세계관이겠죠. 그것에 맞서 자유의지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종교도 뭐 거부한다기보다는 종교적 세계관을 이제 얼매이지 말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유러피안들이라 그런지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제 기독교에 대한 뭐 변론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사람을 보니까, 책 쓴 걸 보니까 책에 영화 얘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 28살의 이 사람을 그 본대학교에 거기 교수로 하는 것은 어떤 독일에서의 그런 뭐라 그럴까, 기획이 아니었을까? 하나 스타 철학자를 한번 키워보자라고 하는. 왜냐하면 상당히 그 논리를 전개하는 게 지젝에 비슷하다고요. 지젝. 슬라브의 지젝과 비슷하다고요. 지젝은 뭐 자기 스스로가 뭐 헤겔 이후에 최고의 헤겔리안이라고, 또 잘난 체 잘하잖아요. 지젝은 자기가 헤겔 이후에 최초의 헤겔리안이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좀 독일은 좀 나쁘겠지. 어디 슬로베니아 출신이 말이야. 미국의 슬로베니아 출신이 헤겔을 팔아먹고 다니고, 그래서 그런지 제 생각인데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서구 학계 분명히 있어요. 왜 헤겔을, 왜 딴 사람이 이제 헤겔을 논할 때 제일 유명해. 우리도 하나 키워보자 라고 해서 이런 키운 것이 아니에요. 또 읽다 보니까 또 이글턴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또 가톨릭 신부는 아니고요. 가톨릭 철학자가 있는데, 그 이글턴의 영향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글 쓰는 스타일들이. 그러니까 지젝보다는 좀 무겁고 이글턴보다는 좀 가벼운데, 이를 전개하면서 여러 가지
영화 얘기, 또 다른 책 얘기, 심지어는 고전 문학이나 고전 철학에서 나온 얘기를 계속 인용하면서 여기 이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지젝과 그 이글턴, 테리 이글턴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브리엘은 반자연주의, 반자연주의라고 하는 뭐냐면 우리 또 지난번까지 스피노자도 했었는데 스피노자적 입장이 자연주의인 거죠. 거기서 이제 자연에서 모든 범신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피노자의 사상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자연 안에서 다 해결이 나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하나의 또 보편적인 세계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유일한 세계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자연 안에 자연이 다양하니까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그걸 자꾸 풀어쓰려고 했던 사람이 네들이죠. 지난주에. 네들 계속 이제 포스트 모던 쪽에서 막시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를 자꾸 스피노자로부터 끌어나왔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반대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자연과학으로 탐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비물질적 실체도 있다. 그게 뭐냐면 정신이라는 거죠. 근데 뇌과학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다 정신 활동 자체도 모두 다 그 뭐 DNA가 어떻게 움직여서 아니면 뭐 어떤 그 특정 호르몬이 움직여서 다 조정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종교 생활도 호르몬 뭐 전두엽, 후두엽 이런 용어들 나오면서 그것만 잘 조절하면 거기에 뭐 늘 규칙적으로 자극만 가해주면 누구라도 종교심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우리 네그리 할 때도 비물질 노동, 그러니까 이제 막스에서의 노동은 항상 물질 노동이었잖아요. 생산을 하고 노동자들이 곧 이제 땀 흘려 일하고 하는데 지금은 비물질적 노동자도 있는데 그래서 네그리도 비물질 노동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서구의 그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 이런 대립 속에서 비물질을 놓고 많이들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물질은 물질인데 정신은 아니야 또. 근데 사람들은 자꾸 물질과 정신만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브리엘도 이걸 반대하는 거죠. 정신과 물질, 정신과 자연은 나누면 무슨 의미가 있냐?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데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거죠. 네그리도 그랬죠.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막스를 왜 계급적으로만 나누냐? 그런 말을 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비물질적 실체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신 철학입니다. 가브리엘의 분야는 정신 철학이고요. 그래서 반자연주의적 정치 철학의 관점을 복원하기 위해 자연과학적 세계상과 종교적 세계상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둘 다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 전까지는 이제 신학적 세계관이 유럽을 지배했죠. 그러니까 철학도 뭐 신학의 신여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개봉주의 거쳐서 잠깐 이성이 반짝하다 이성이 너무 이제 힘을 발휘해서 과학적 세계관이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과학적 세계관입니다. 이제 자연과학이 이제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이 됐죠. 그래서 막스가 왜 처음으로 그 공산당 선언 쓰고 그렇게 자본론 쓰고 할 때 이제는 철학은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세상을 변혁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철학은 막스가 그랬는데 이 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막스도 생각이 이제 그 말도 틀렸다. 이제는 철학은 해석하고 뒷방에 앉아 있고 그리고 자연과 과학이 세상을 변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 않아요? 그 과학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뭐 과학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과학 만능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 이상한 무슨 뭐 창조과학자 이런 사람처럼 무슨 뭐 하나님이 직접 천지를 창조했고 막 이런 거 이상한 화석 가지고 와서 뭐 증명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샘 해리스라고 예전에 이 사람이 한번 여기 UCL에 와서도 강의했는데 리차드 도킨스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요. 난 이 샘 해리스는 잘 모르겠는데 리차드 도킨스는 생물학인가 그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학자라 그러죠. 근데 왜 이렇게 기독교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기독교를 잡아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분이 지금 내세운 이 정보들이 다 틀려요. 아니에요. 이미 신학도 살아남아야 되잖아. 신학이 언제까지 근본주의적인 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살아남겠어요. 신학은 계속 자기 발전을 하고 자기 갱신을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철학과 견줄 수 있는 예전엔 철학이 신이었지만 이제 한동안 개봉주의 이후에 철학이 앞섰다가 다시 이제 신학이 뒤처지면서 신학이 막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그런 여지를 열어준 사람들은 오히려 철학자였죠. 지젝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열어줬던 것이죠. 밀뱅크라고 하는 신학자들이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무신론이라 새로운 무신론이라는 거죠. 이런 샘 해리스나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도 이 사람들 보면서 뭐 몇 번 읽다가 도킨스 책은 샘 해리스는 예전에 그날 예전에 아주 심심하고 막 TV를 돌리는데 교육방송 같은데 샘 해리스 강연을
그 신앙중대라는 게 있었어요. 아주 오래 한 10몇 년 된 것 같은데. 그게 사실 굉장히 발음이 정확해서 나도 알아듣겠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이 사람은 그 정도 아니었어요. 근데 리차드 도킨스는 약간 과학자여서 그런지 과학적 얘기를 가지고 기독교 신학은 다 엉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창세기에 나온 창조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안 믿잖아요. 믿어요? 그렇게 해요. 지난번에 언제 강의 때 이 말 똑같이 하니까 그때 경민 씨가 그랬지. 다 믿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믿는다는 얘기 아니라 왜 그게 세상 모르는 소리 하는데 그러지. 누가 그걸 믿어요 요새. 다 그거는 상징으로. 목사님 안 믿으세요? 상징으로서 믿지. 해석으로서 믿는 거지 해석으로서. 근데 신학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 구라를 해석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니까 말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거요 무시 못하는 게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말이 되게끔 그 시대 중세면 중세 뭐 근대면 근대 현대면 현대 말이 되게끔 만들어서 인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신학이 모든 철학적 작업도 있고 사회학적 작업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너무 이렇게 우습게 보지 마. 스텔라 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뭐 이제 도케스 같은 사람은 과학은 계몽주의와 동일하지 않고 종교는 미신과 다른데 이런 다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냥 과학으로도 다 계몽이 되고 사람들이 그런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나 도케스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 번 읽다가 말았는데 너무 좀 짜증나고 왜 이 사람이 자기의 그런 생물학적 지식과 이런 걸 이런 데서 얻고 있죠. 그냥 생물학 연구나 다 하지. 그런데 생물학계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본 사람들이 있답니다. 왜 쟤는 왜 저래? 그런 풍토가 있대요. 왜 쟤는 그 뛰어난 생물학자가 왜 기독교 어릴 때 뭐 교회 상처를 받았는지 교회 다니는 여자한테 체했는지 어쨌든. 근데 이제 뭐 과학을 다 개몽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과학 만능주의자들 특히 그 사람 그 중에 이제 이 가브리엘이 주목하는 분야는 뇌의 분야인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종교는 미신과 다르다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죠. 창세기는 그 시대에 쓰여졌던 세계를 해석하는 방법이었고 그렇다면 오늘날 세계를 해석하는 방법은 그 안에서 새로운 해석학적 연결고리를 찾아서 새롭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정말 뭐 갑자기 하나님이 탁 나타나갖고 뭐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고 뭐 그렇게 해석하는 건 그건 사실 미신이죠. 대표적인 미신이 뭡니까? 지금 창조과학 하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과학도 아니고 미신, 과학도 아닌데 과학이라고 믿지. 과학계에서도요 창조과학 하는 사람들 인정 안 해요. 여러분들 한국에 창조과학 하는 사람들이요 그 참 재밌는 거더라고. 실제로 창조과학을 하려면 뭐 그 전공이 그러니까 박사들도 많아. 전공이 뭐냐면 그 뭐 천체 물리학이 됐든지 그죠? 생물학이 됐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한국의 창조과학 하려면 대부분 공과 계통들이 많아요. 뭐 무슨 공학과 무슨. 그러니까 공학은 뭐 이 순수 과학에 비해서 좀 응용 과학이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공대 나온 분들 안 계시죠? 공대 나왔나? 아니. 순수 과학에 비해서 좀 떨어지잖아, 약간. 아, 죄송합니다. 공대 실기가 미신이 뭐죠? 나는 그 미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 이제 그 처음으로 그 종교 창조과학을 이제 전파한 분들이 뭐 포항공대, 카이스트 또 이제 나중에 뒤늦게 생긴 뭐 포항의 한동대 이런데 많이들 포진하고 있었는데 이제 누구라고 제가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명지대기 그건 좀 뒤에 생겨요. 이름은 안 되겠는데 그 중에 이제 좌장격인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총무격인 한 분이 이제 그분 지금 캐나다 와서 활동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좌장을 찾아가고 이제 교수님 저희 이제 그건 뭐 뒤에 들린 얘기니까 사실관계는 하긴 안 돼요. 교수님 저희 창조과학을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다 그랬대요. 그때 좌장이 뭐라 그랬냐면 자네 공부를 너무 많이 했구만 딱 그랬더니 자네 공부를 그 말이 파다하게 놀았지. 그 양 뭐라고 하는 사람이 창조과학에 써갈 때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하고 추정하면서 이제 근데 진짜 이렇게 저명한 과학자면서 네. 독실한 기독교인이 이게 흔합니까 사실? 우리 그 누구죠? 누구지? 서울대 전문가. 아 우정학 교수님. 우정학 교수님은 그걸 열심히 하는 편인데, 근데 난 또 그런 식의 접근도,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창조과학을 계속 이제
창조각의 모순을 깨는 그런 전도사 역할을 굉장히 이제 훌륭하게 하시는데 꼭 과학적으로 난 기독교 신앙이 설명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좀 회의가 있어요. 세계가 다른 건데 예를 들어 피아노를 치면서 연주자한테 너 피아노의 구조를 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별도로 믿는 거죠. 별도로. 완전히 그의 기독교 사상 체계와 신앙 체계를 별도로 믿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아마 이제 목사들은 한국의 목사들 대부분 뭐 창세기 설교라든지 뭐그 창조 자체로 이제 창조 과학까지 동원 안 하더라도 창조 자체를 얘기할 거라고 그때 뭐 앉아서 듣고 있다가 좀 답답한 사람들도 있겠죠. 만약 과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자, 이제 신경과학, 아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정신 철학을 하는 사람이고, 이제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 이제 막 까기 시작합니다. 신경과학, 나는 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책들도 있더라고요. 나, 의식, 자아는 자연과학적 뇌 연구를 통해 밝혀진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1990년부터 뇌의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대요. 1990년 아버지 부시가 뇌의 10년을 주장했고요. 오바마가 뇌활동 시도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브리엘, 저자 가브리엘은 약간 지적 비슷한데 음모론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부시가 갑자기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제 완전히 자본주의 진영이 승리한 거잖아요, 그죠? 마지막 보루인 뭐 중국이 있지만 중국은 어쨌든 동구권의 지배력은 약했던 것이고 당시 소련이 제일 셌는데 그게 다 무너지고 하니까 그럼 이때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하자 하면서 이 뇌과학 프로젝트를 다 밀어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증거는 이 사람이 내놓은 증거 몇 개 있더라고요. 약간 그 가브리엘이 그러니까 방산업체들하고 굉장히 거기서 많이 이 뇌과학 연구원에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라는 게 무서운 게 하나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 넘어온 사람들은 우리가 한번 뇌과학 쪽으로 해갖고 인류를 한번 뭐 심하게 얘기하면 인류를 한번 다 우리가 지배해보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진 않는데 그럴 수도 있었다. 왜 공교롭게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냐라고 이 가브리엘은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그때만 해도 다 우리가 우리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 저쪽에는 자본주의 시장이 다 이기는 줄 알았죠. 근데 뭐 지금 한 20년, 30년 지나서 이게 뭡니까? 이건 있지만 뭐 경제적인 격차는 양극화는 뭐 어느 나라든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 심해지고 미국은 점점 더 초강대국이 되어가고 모르겠습니다. 신경과학 그러니까 이제 나는 뇌다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이죠. 신경과학은 인간의 뇌가 디지털화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완전히 치환되면 인간 이상의 존재로 영상하며 더 강력한 힘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트랜스휴머니즘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요즘 말하는 AI고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뭐 영화적 상상력으로 많이 나오죠. 저는 뭐 이런 SF 그런 영화를 안 좋아해서 본 건 없지만 뭐 뇌를 이식하고 그대로 거기 몸은 이제 뭐 로봇 된 몸을 만들고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은 이제 휴머니즘이 있느냐, 사람으로 볼 거냐, 뇌만 사람이면 사람이냐, 뭐 이런 고민들은 계속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사람은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정신은 자유로운 거지, 과학도 물론이거니와 기독교 신앙, 뭐 다른 신앙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요. 자기를 또 정신 철학이라고도 말하면서 신실존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라고 뭐냐면 항상 실존이 본질에 우선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실존이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 지금 내가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게 조금 더 발전하면 현존이 되죠. 현존. 그냥 있는 것 자체. 그런데 그 전에는 이미 존재, 본질의 존재는 뭐냐? 뭐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 만드신 존재다. 자연과학적으로 말하면 뭐 어떻게 생겨난 존재다. 우주의 일부다. 뭐 많은 건데 그건 상관없다는 존재가 뭔지 상관없다는 거야.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사물과 직접 대응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실존은 존재에 우선한다.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가브리엘은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를 이어받아서 자기가 신실존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칸트의 기본 사상과도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사상을 대중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거죠. 세계 개념의 철학입니다. 이건 아까 세계관의 철학이 아니라 세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그런 개념화된 그 철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칸트도 계몽주의 철학이라고 분류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 프랑스식 계몽주의랑은 다르죠. 우리가 최근에 이건 배워야 돼, 이건 틀려서 다 깨우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흑암을, 어둠을, 무지를 깨우치고 나와야 된다는 점에서 그런데 어떤 예를 들어서 중세 프랑스 혁명 이전에 사람들이 A라는 방식으로 살았던 그게 아니야. B라 살아야지 우리가 새로운 계몽주의자가 되는 거라고 하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칸트식으로 말하면 A에서 B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스스로 가르쳐 주면서 많은 이제 깨우침을 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사르트르, 칸트 이런 사상들을 매우 이제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이제 US 스티그로서의 나를 조장한다고 하는 거죠. USB 스티그로서 참. 그러니까 이제 꼽기만 하면 우리는 뭐 다 되는 거지 내가. 그래서 뭐 그녀란 영화 알죠? 저기서 그녀만 본 것 같아. 허란 영화이죠. 루시도 안 본 것 같고, 스웬스 샌더스도 안 봤고, 채피 알아요? 채피 무슨 영화예요? 몰라? 근데 로봇이 나오는 거. 안 봤어? 유주씨? 처음 본데. 엑스마키나는 유명하냐고. 엑스마키나는 저 넷플릭스에 있어 지금. 넷플릭스 있어요? 저거 있어요? 못 찾았나? 아 그래? 아마존 회원인가? 계절이 있어. 비싸요 저거. 근데 이런 영화들이 이미 이제 USB만 꽂으면 요즘 뭐 칩꽂겠지만 하워드 넷플릭스에 있는 것 같은데. 허 있어요. 허 네. 있어요. 루시는 아직 안 풀렸어요. 저 USB 스틱으로서의 나라는 표현이 이 작가가 쓴 말이에요? 예. 그러는 말은. 오.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이런 거지 뭐. 그런 점에서 또 이제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좋아할 것도 같고 좋아할 것도 되게 이 사람은 그렇죠. 영국의학자 레이먼 탈리스가 그래서 이런 풍토를 뭐냐면 신경강박과 다윈염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윈염이란 염은 염증할 때 염자자예요. 불한자 2개 붙여놓은 거, 아래에 붙여놓은 거. 그러니까 병이라는 거지. 다윈이고요. 응? 다윈에 대한 염증?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윈 부작용의 염증이 많이 생기잖아. 온갖 데다 저 진화론을 갖다 붙이니까 다윈염이라는 거지. 사람들이 이렇게 신경과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이 탈리스라는 사람이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신경강박을 풀었으면 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계속 늘리면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다 돌아보니까 다 내가 조절하는 거야. 세상은 다 허상이야. 우리는 뭐 호르몬에 의해서, DNA에 의해서, 중추 신경에 의해서 난 다 조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다인념은 모든 것이 진화론으로 수렴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건 참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지금 뭐 특히 이제 그야말로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생물 시간에 뭐 진화론 배우고 뭐 어떻게 되냐고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아들 둘 키웠는데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배워 그냥 그렇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진화론이 만능의 모든 것을 푸는 열쇠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나라 생명을 진화론 뭐 저는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과 쪽 그쪽에 전혀 전명이기 때문에 진화론에 자세히도 잘 모르고 그냥 진화론 하면 뭐 누굽니까 다윈 나오고 적자생존 그것도 진화론의 주장인가요? 뭐 그런 거 나오고 그 정도로만 알고 자세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모든 것을 진화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좀 저는 반대입니다. 실제로 이제 19세기 이후에 사회 진화론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진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도 뭐 인종도 우수한 인종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좀 열등한 인종을 계속 계몽시켜가면서 새로운 나은 인종으로 만들어가는 것들 어떻게 보면 히틀러도 그 유대인들을 탄압한 게 사회 진화론의 입장에서 섰던 거죠. 그래서 19세기 이후에 그 이제 사회 진화론이 많이 문제가 됐는데 내가 한번 한국에 있을 때 한국 기독교 신문에다가 투고한 적이 있는데 하도 그때도 뭐 진화론 그런 걸로 싸우길래 뭐 목사들이 뭐 진화론 많이 창조론도 교과서에 넣어야 된다고 그럴 때 내가 기독교 신문에 투고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니들 생물학적 니들이라고는 아니죠. 당신은 생물학적 진화론을 막을 시간이 있으면 사회 진화론을 지금 막아라. 그냥 잘 사는 사람들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조금 뭐 장애가 있거나 이런 완전히
2등 국민으로 취급받는 이 사회를 교회가 나서서 개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되지 않는다. 이런 걸 이제 써냈죠. 원고는 주더라고요. 기독교 신문에. 혹시 그게 마지막 글이었나요? 항상 제가 신문에서 마지막 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오죽하면 제가 이제 인터넷 매체에 지금 일 쓰고 싶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의 진화론도 19세기에 이제 다윈의 진화론 이후에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플라톤의 국가라고 이제 플라톤의 저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런 말이 나왔대요. 플라톤의 국가에는 트라시마코스라고 철학자 이름이 나온답니다. 실존 인물인지 플라톤이 만들어낸 인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정의란, 그러니까 요새 윤석열이가 말하는 정의, 공정 이런 거죠. 강자이입니다. 윤석열의 탄생을 미리 본 거지. 트라시마코, 트라시마코 이런 거. 우리가 또 쇼펜하우어는 저도 쇼펜하우어는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우리 여기 가면 저도 개인적으로 뭐 쇼펜하우어를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정이 잘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쇼펜하우어가 그 유명한 책 있지 않습니까?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거기서도 다인주의에 굉장히 집착하고 보이고요. 그런 사회 진화론적 입장에서 또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여성 아주 폄하가 심했던 사람이랍니다. 완전히 마초 중에 상마초였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할 때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요. 철학자 그 당시 뭐 인테리어들이 적으니까 금방 소문나잖아. 야, 제가 아무리 철학자도 쟤랑 결혼하지 마. 이걸 6개 다 결혼할 때 제가 완전히 마초 중에 마초라고 결혼할 때 힘들었단 말이 있을 정도였대. 그렇게.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도 뭐 그렇게 다인주의에 집착하고 사회진화론에서 그것이 여성 문제까지, 여성에 대한 폄하로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거 다 문제라는 거지 이제. 이게 다 그게 뭐 다 신경방방이나 다윈 때문에 나온 모든 것이 다 다윈 탓이야. 1장은 정신철학이란 무엇을 다룬 거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신은 우주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자연과학자들은 자연 안에 모든 다 해답이 있다는 거지. 인간이 어떻게 뭐 빅뱅이 있었고 뭐 다 있는데 정신은 찾아봐 없다는 거지. 그런 의미예요. 정신 우주에서 발견되지 않고요. 정신과 의식을 신경과학으로부터 그러니까 신경과학 나는 뇌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신과 의식을 이제 신경과학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이 바로 이 가브리엘이 이제 역점을 두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론 환원주의라는 말도 쓰고 있는데요. 정신적 과정들을 거론하는 모든 이론을 정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이론으로 바꿉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정신만 들어가면 야 정신이 어딨냐 다 우리 물질 자연의 그 예성품이야. 그러니까 정신 들어가면 다 바꿔서 정신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그야말로 뭐 금지를 금지하는 것처럼 그런 말처럼 그런 것이 이제 이론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다 그냥 자기들의 자연과학적 이론으로 다 모든 걸 몰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행동주의라는 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물리적으로 관찰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눈에 띄는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지금 물리적으로 또 이제 심리학이라는 것도 여기 자연과학 쪽에 포함을 시켜야 이 사람은 자기는 심리학하고 다르다는 거죠. 심리하고 자기를 일치시키기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심리학도 보면 자 연구해서 사람들의 행동과학을 연구해서 야 제가 이렇게 하면 뭐 이런 행동이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관찰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 파브로에겐가? 예. 파블로프에겐가? 파블은 저거죠 곤충 기술자. 근데 그때 걔는 그렇게 생각했대잖아. 난 침만 들리면 주인이 밥을 갖다 주네. 뭐 그런 식으로. 근데 걔 입장에서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때 누가 걔를 연구해 그런 말이 있더라고. 행동주의도 어떤 지금 같은 거죠. 그때 단 하나의 실제, 과학적 실제다, 뭐 종교적 실제다 다 엉망이라는 거지. 단 하나의 실제가 존재한다고 여기는 형이상학적 세계상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자연과학은 형이하학이고 뭐 철학이나 신학은 형이상학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연적 형이상학이 있다는 게 형이상학적 자연과학. 웃기지 말라는 거지 이 사람은. 니들이 언제부터 컸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비판을 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철학은 정신을 안 잡고 마음을 다룬다는 거죠. 그런 점이 틀렸다는 거죠. 마음은 사람들의 감정은 잘 저게 안 되는데 측정이 안 되는데 마음을 다루면서 굉장히 과학적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도 모순이라는 얘기고요. 신경중심주의는 뇌가 인간의 의식과 동일하다고 보지만 정신과 의식은 사실 다릅니다. 인간의 의식과 동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가브리엘도 저자도요.
그러나 정신과 의식은 또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과 의식을 신경과학적 자연의 세계에서 떼어내는 것이 가부의 작업인데 얘기를 전개하면 그냥 의식은 그럴 수도 있어. 어느 정도 뭐 진화론적 특징으로 설명되는 게 있어. 또 자연의 자연과학으로 설명되는 것도 있어. 그건 맞지만 근데 왜 니들은 정신하고 의식은 다른 건데 그걸 자꾸 도매시하느냐 다른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의식은 진화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정신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뇌가 우리가 의식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에 필요 조건인 건 맞다. 그러나 정신은 과학으로 규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 정신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스피릿이요? 궁금해. 스피릿? 왜? 스피릿이라고 했다고요? 도구만 해보죠. 가이스트. 아니 뭐라고 그러니까 했어요? 저기 마인드가 나왔잖아요. 네. 그 뭔가 영어 단어를 대비하는 뭔 영어 저 사람은 독일 사람 가이스트인데 가이스트인데 가이스트는 마인드예요. 오히려. 예. 근데 여기서 구분하더라고. 그리고 응. 헤겔의 그 정신 현상학을 어쩌고 가이스트인데 그렇지. 한국말로는 정신으로 번역하면 가이스트를. 그 절대 정신할 마인드를 때도 게 있잖아. 가이스트는 지금 마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요. 마음, 생각, 뭐 그러니까 정신, 의식 뭐. 번역어는 영어도 애매한데 뭐 번역은 더 그죠. 애매하죠. 정, 근데 서구 스피릿하고 세계 소울하고 뭐 응. 예. 마인드 그래도 이 서구 세계에서 보니까 마인드는 형성된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하는 데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좀 제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인사이트의 반대. 인사이트는 전체 통으로 통찰, 아는 통찰으로. 지혜인데 마인드는 이렇게 아는. 그래서 완전한 지혜라고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지식적인 마음 뭐 이런 것들을 마인드라고 많이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인드의 반대를 인사이트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 영어로 안 된다고 했는데 진짜. 그때 스피릿으로 가면 좀 종교적인 그게 가. 그죠. 소울이 더 종교적이지 않아요? 둘 다요. 스피릿은 둘 다. 종교적이죠. 왜냐면 스피릿은 영혼 육으로 나눴을 때 그 그렇지. 꼴에 해당하는 영에 해당하는 거니까 거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굳이 할 수 있는 건 멘탈리티 뭐 이쪽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또 마인드랑 비슷할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네. 독경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가이스트 누구야? 사전에서. 그건 마인드예요. 가이스트 그냥 마인드로 예, 보니까. 이거 마인드고 근데 정신은 여기서 마인드로 마인드고 근데 여기서 또 따로 보는 거예요. 의식은 컨셔스, 네, 그렇지. 컨셔스네스. 의식은 그렇게 되는데. 그 우리 한국 국어 사전적 입장에서는 정신은 물질이나 육체에 대립되는 것으로 영혼이나 마음, 사고를 느끼고 생각하는 능력 또한 그러한 작용이고 의식은 자신의 언덕이나 상태를 분명히 깨닫는 일체의 작용. 이거 한국 국어 사전 가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의식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네. 모든 생각이나 정신 작용이 일어나는 바탕. 그렇지. 예. 근데 마인드는 그 의식이라는 하얀 스크린 내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예. 그런 것들을 좀 의미하는. 정신은 더 본질적인 거고.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저자는 그렇게 써요. 그 의식이란 건 깨어있음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이 뭐 월요일이구나 화요일이구나 이렇게 의식하고 오늘 내가 출근을 할 때 뭘 해야 돼 의식하고 그런 게 이제 깨어있음과 연결되지만 정신은 깨어있음과 연결 안 되고 항상 살아있는 게 정신이라는 거죠. 이 저자는 적어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은 자기의 행동 방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의 행동 습성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진화론과 연결 맺을 수 있지만 정신은 진화론이나 자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신은 지금 마인드라고 보고 있는 거네. 근데 또 그 마인드가 안 되죠. 아니래잖아요. 정신처럼 심리처럼 막 깔아먹으면 야지. 정신은 다르자고 마인드만 다른다. 그렇다면 저기 정신이라는 게 혹시 마인드와 이모션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하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식이라는 건 바탕이고 바탕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 바탕이기 때문에 깨어 있는 거죠. 예. 근데 정신에 들어가는 것이 마인드는 좀 분석적인 것이고 또 거기다 약간의 정서적인 거, 감정, 이모션 마인드가 정서적인 건 하는 알겠는데. 것이 정신이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내가 잠깐 찾아봤는데 아마존에서 이 책이 영어 번역본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있어요. 같기도 있는데 내가 못 찾아보다 아까.
오히려 저기서 풀어오신 거를 보면 오히려 정신을 영어로 말하면 spirit 같은 걸로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까 저도 네. 그래서 근데 원래 정신이라는 게 지, 정, 의 세 개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지에 해당하는 게 마인드고 정과 의는 사실 제가 마인드를 커버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다 정신이라고 네, 보는 네, 거고 네.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 중에서 좀 나리지에 해당하는 거, 뭐 아, 이런 마인드. 거좀 마인드 그쵸, 쪽인 것 같아요. 예, agree. 아니 나한테 억울해도 뭐 소용없어. 매그리가 저 작가한테 억울해야지. 아니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지금 그 마인드나 의식을 다루고 있는 서구 세계의 많은 서적들에서 마인드와 그 정신 작용 그 스피릿이라고 했을 때 약간 그러한 개념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스피릿이라는 말은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해요. 보면은 스피릿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기독교적인 그런 거 있죠. 근데 또 거랑 연관이 서구 되기 사회에서 때문에 기독교를 또 버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1장 정신 철학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1장 첫 문제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정신 철학은 당연히 정신을 다룬다. 하지만 이 문장은 처음에 듣는 느낌만큼 자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난 세기의 정신 철학에 다가가는 새로운 유형의 접근법, 곧 영어권에서 심리 철학, philosophy of mind라는 거죠. 그 구분을 하는 거죠. 그거는 다르다는 거죠. 마인드도 아닌 거군요, 그죠? 그런 것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영어에서 심리 철학을 마인드라고 쓰지만 우리는 그냥 자기 독어로 쓰면서 굳이 번역을 하면 정신 철학도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필로소피 마인드로. 근데 그거와 달라. 영어과에서는 심리 철학과 달라라고 하는 건데 그럼 한국말로 번역이 되지만 영어로 번역이 안 될 텐데 그렇죠? 근데 이 책의 영어판 부제가 Philosophy of Mind for 21st Century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1세기의 마인드는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첫 문장 읽어보니까. 네. 그렇지만 그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심리 철학으로 번역을 했지만 이 사람도 우리 역자도 그런 의미가 가졌겠죠. 심리 철학하고 다른 거야. 마인드는 쓰긴 쓰되 아마 그런 의미 같아요, 그죠?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자유를 부여하는 신경과 그 이데올로기는 자본의 논리와 공무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 거죠. 아까 부시의 베를린 장벽 이후에 부시의 기도 같은 것들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굴과 같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업들이 현대의 신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요새 다들 페이스북 보니까 이 챗 GPT 갖고 노는 사람들 나도 요새 몇 문장 갖고 노는데 어저께 뭘 쳐봤더라 영어로. 이걸 쳐봤어. 이 책 가지고 책 제목은 도구를 쓰고 이 책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만들라는 프레젠테이션 만들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 했더니 unfortunately 내용은 잘 모르겠고 아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했더니 꽤 되더라. 처음에는 계열을 설명하고 뭐라고 야, 챗 GPT가 요새 이렇게 발전을 했구나. 데이터만 계속 집어넣는. 가브리엘이 거론한 정신철학은 플라톤, 사르트르의 모차르트 등을 포함합니다. 아까 칸트까지 포함하고요. 이게 뭐냐면 이 뇌가 꾸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회적 무대 위에 역사의 동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할 때 반드시 뇌가 너를 이렇게 판단을 해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집사람은 유튜브를 안 보니까 괜찮은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왜 저런 남자랑 결혼하냐고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이제 항상 대답하는 게 있어 섭섭하게. 옛날이니까 내가 30살에 결혼하고 5살 차이니까 25살이니까 집사람 대학 졸업하자마자 졸업하자마자는 아니지 그래도 한 2년 정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때는 다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고 그래서 결혼을 생각할 좀 나이쯤 됐을 때 내가 옆에 있었다는 거지.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그게 맞은 거지. 사랑 이런 거 뇌가 어느 지점을 잘못하고 사랑 이런 거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한편으로 편하고 맨날 뭐 자기나 사랑 이런 거 뭐 확인하려고 불청없잖아. 나도 그런 거 못하는데. 그 목사님 근데 좋은데. 섭섭하기도 하고 아 그거 굉장히 목사님 굉장히 좋은데. 뭐 섭섭하기도 하고. 아니 섭섭 안 해줄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좋은 이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들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 때 말도 뭐 혼자 살고 이런 걸 잘 생각 안 할 때니까 나도 30살이 됐는데 우리 때는 30살이 되면 뭐 아주 늦은 나이도 아니지만 빠른 나이는 아니고 좀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 싶을 나이였어요. 30살이. 근데 그때 옆에 있었어. 그래서 everything is timing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해. 카이로세아 이런. 헤겔 마르크스는 정신은 자연에 속하지 않는다는 강조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마르크스도 천재라고 봅니다. 아까 나왔죠. 실존은 본질을 선행한다. 신실존주의는 개인의 행위를 이해하려면 그의 인생 계획을 이해한다고 보는 겁니다. 칸트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인생 계획이 요 말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결혼 얘기를 인생 계획을 이해한다는 거죠. 나름 다 계획이 있는데 그게 그 당시에 그 호르몬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도파민인지 뭔지 안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테스토스테론. 도파민 나쁜 거야? 도파민까지. 내 인생 무식하다고 시작하고 전제하고 시작했다. 테스토스테론이야. 이런 말도 멋있지 않아요? 왜 우주 안에서 누군가가 우주가 존재하고 의식하는 일이 벌어져야 할까? 그러니 사는 거지 뭘? 야 우주 안에 우리를 싸매는 신이 있어? 아니면 뭐 무슨 자연적인 원리가 있어? 물리적인 원리가 있어? 근원이 있어? 그걸 의식하는 일이 벌어져야 되죠. 그래서 셸링, 이 가브리엘이 좋아하는 19세기 학자는 인간 안에서 자연이 눈을 뜬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도 멋있죠. 자연 안에서 인간이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자연을 보고 맞아.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눈을 뜨는 거지. 그런 말이 멋있지 않아요? 저 말은 누가 했어요? 첫 번째 말. 이것도 이 의식의 첫 장의 그 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셸링의 말을 인용하죠.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것, 오늘 하루의 일과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일상의 대우는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의 일과 다양한 사람들의 만남, 또 계획 이런 건 의식하지만 일상의 대부분은 무의식 쪽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왜 니들이 과하게 설명 못해?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다 활동하다 보면 내가 루틴해진 것들, 뭐 차문을 열을 때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이 다 자기도 모르지 않는데 오늘 창문을 어떻게 열었더라? 오른손으로 열었나? 왼손으로 열었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의식을 하다 보면 우리 스텔란 씨가 잘 알겠죠? 불교에서 이제 육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비설, 신의. 그러니까 눈과 귀와 혀와 귀와 비가 뭐죠? 참? 커요. 코 소리 비염이 있는데 그걸 모르다니. 설, 그다음 혀고, 신, 몸이고 의는 이제 의식할 때 의죠. 근데 이것도 설명이 안 되니까 불교에서 칠식을 봤어요. 말라식이라고 해서 심층의식, 그게 이제 무의식 같은 거죠. 그 또 이제 이 유식 철학이라고 이제 오직 유자에 알식자를 써서 유식 철학이라고 불교의 한 분파가 있는데요. 8식까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알아야 식에서 알아야 식이라고. 그러니까 나 이제 어떤 버머 산스크리트어를 이제 한자 음역한 겁니다. 근데 알아야 식이 아까 말한 연기야 연기. 그러니까 모든 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이게 참 불교라는 게 묘한 게 이런 데서 사람들이 불교에 쉽게 빠지기가 하나 봐요. 여기까지 보면 어떤 서양의 어떤 의식 세계랑 비슷한 거예요. 일단 쭉 하다 심층 무의식까지 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식을 하면 갑자기 연기에 의한 의식이 알미 되는 거예요. 그럼 연기되면 알미 되면 자연하고 연결이 돼. 이 빨간 거 지금 이 책에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준비하다 생각난 쓴 말인데요. 그럼 또 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또 이 가브리엘에게 다 틀려. 야, 그 의식도 결국은 삼라만상과도 연기돼 있네? 라고 충분히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불교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가브리엘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써봤습니다. 저희 석사 때 불교 공부할 때, 종합시험 볼 때 식을 다 또 길게 써야 돼. 막 그냥 안식은 그냥 눈으로 보는 건 안식, 눈으로 아는 건 안식이라고 하면 안 되고, 무슨 경전에는 어떻게 해서 안식을 설명하고.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석사 때 공부를 박사 과정은 대충 했고 석사 때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어요. 의식은 오직 자기의 의식이라는 거죠. 누구도 나를 내 의식을 생각 못하는 거죠. 옆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저 사람 지금 의식 속에 뭘 안다고 추정을 할 뿐이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의식 프라이버시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런데 예전부터 이제 이런 플라톤 시절부터 이런 이론이 있었대요. 내 의식을 관찰한 누군가가 있다. 이게 호문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라틴어인데요. 작은 인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을 영문문대로 상정하고 나는 관찰하지만 외부의 관점에서는 관찰할 수 없다는 생각은 뇌가 전부터 존재해왔지만 데카르트에서 반박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호문클로스라는 존재가 항상 자기를 관찰하고 있는 거야. 자기 밖에서.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이 이걸 얘기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봐라, 뇌가 너를 관찰하고 있는, 너를 다 주장하고 관찰하는 거야 라고 자기들 굉장히 대단한 걸 발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니들이 주장한 게 아니야. 이제 가브리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니들이 주장한 게 아니고 호문클로스 이론은 고대 그리스부터 다 있었어. 그리고 근데 그 데카르트에 의해서 반박된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무슨 나 이외에 누가 나를 보고 있고 그런 게 어딨냐. 헛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아까 말했듯이 뭐 플라톤도 좋아하고 칸트도 좋아하고 헤겔도 좋아하고 특히 데카르트를 좋아합니다. 이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데카르트가 이제 근대 계몽주의까지는 데카르트가 완전히 짱이었죠. 그죠? 왜냐면 합리주의를 다 만들어 나간 철학자였으니까. 근데 포스트 모던 생기고 완전히 데카르트가 공공의 적이 됐어요. 사실은. 뭐 소위 말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아주 기초를 놓은 사람이지. 나, 대상, 생각, 존재. 뭐 그래갖고 요즘 철학계에서는 데카르트 얘기하면 굉장히 그 촌스러운 접근인데 과감하게 이 사람은 데카르트를 편들고 나오더라고. 데카르트는 필요 이상의 오해를 많이 받았다. 그야말로 천재다. 뭐 이런 식으로 데카르트에 푹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도 이 사람도 상당히 또 데카르트적이지. 이 사람도 모르겠어. 우리가 한 책 읽고 이 사람을 다 평가할 수 없겠지만 감히 10개국어 나는 천재인데 말이죠. 엄청. 제가 보기에는 데카르트적인 기초의 기독교적인 세계관, 유럽에서 이제 유럽은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한국 잘하면 아무리 내가 기독교인이건 됐건 뭐 토속적인 민속신앙적인 게 다 깔려 있듯이 가족주의 같은 것이. 그 사람은 뭐 기독교, 그 다음에 데카르트적인 거, 그 다음에 현대에선 자기가 이제 싸워서 맞서서 이겨야 될 사람으로 이제 테레 이글턴이나 저기 보니까 슬라브의 지적을 설정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렌스 크라우스라고 하는 대중 철학자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대중과학, 대중물리학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 사람은 우리 삶의 유일한 원천은 경험이고요. 이론의 기초, 그 경험 뭐냐? 이론에 기초한 예측을 내놓고 실험을 통해 입증함으로써 실제를 경험한다는 하는 것이죠. 근대 과학은 그 경험을 완벽하게 다듬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건 이론에 기초한 예측을 내놓고 그러니까 사실 이론은 쉽거든요. 충분히 누구든지 눈치채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일어나면 이런 아웃풋이 나올 거야. 딱 예측해놓고 딱 나오면 왜 나오겠어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렇게 연구를 끌고 나가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요즘 뭐 인풋과 아웃풋이 달라질 때 뭐 거기서 뭐 불확정성의 원리도 나오지 그런 깨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로렌스 크라우스는 그런 걸로 굉장히 히트를 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뻔한 얘기지만 이론 예측한다고 해놓고 그게 나오게끔 얼마든지 실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크라우드와 도키스가 굉장히 친하대요, 학술적으로. 종교를 비합리적 미신으로 평가하면서 모든 종교에서 신은 핵심이며 신은 뇌의 자기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불교에 신이 있냐? 이제 가브리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몰랐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도키스 너무 그 모든 종교를 비판하는데 제가 기독교권에 자랐을 때 기독교 비판한 까지 오케이. 근데 그게 모든 종교의 일상으로 보편적인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 다르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그가 말한 종교는 그냥 셈적 종교야.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근데 그 안에 세계관 갖고 뭐 이슬람도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 뭐 폭력으로 비칠 수도 있을 것이고 기독교도 뭐 창조론이나 믿는 무지하게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유대교 같은 뭐 구약을 같이 공유하니까 마찬가지고 아주 단순한 팩트의 종교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엄청나게 신학을 새롭게 현대인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이제 칸트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선험이라는 거죠. 아프리오리라는 게. 그러니까 칸트는 좋아하는데 또 선험과 사람들이 경험을 헷갈릴까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험과 경험은 다르다. 선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 근데 어떻게 보면 무의식 같은 거지. 그러나 내 이전부터 존재 이전부터 이미 어떤 문화를 통해서 어떤 사회를 통해서 내 의식을 통해서 계속 체험되어지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선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촉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과는 다르다. 지금 1장 2장은 계속 저기 자연과학 비판하는 거예요. 일단 뇌과학하는 사람들. 우리 자신의 의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각 경험을 통해 안다는 경험주의적 생각은 병적의 명목을 주잖아. 그냥 이거 뭐 동화 방법 같아요. 그냥 병적이 아니더라도 그냥 아무나 독해는 좀 병적인 것 같아. 우리가 의식이 있다는 것은 코니토의 의미다. 코니토 바로 그 데카르트에 나는 생각하다 고를 존재의 의미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의식이 있는 한에서 우리는 우리가 의식이 있다는 것을 착각할 수 없다. 반면 의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의식의 본질이 진화론적으로 설명되는 것인지 자연의 일부분일 수 있는지 그거는 서로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의식이 있는 한에서는 우리가 의식이 있다는 것을 착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 잠자다 깼을 때 그 때를 이제 의식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코타르 증후군이라는 게 있답니다. 18세기 프랑스에 있었던 유행병이었는데 자신이 죽었다고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 죽었어. 유령이 아니고 다녔대요. 또 그렇다면 엄격한 경험주의자랍니다. 경험주의자는 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과학을 믿는 사람들, 뇌과학을 믿는 사람들, 경험으로 다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라면 코타르 증후군 환자들이 실제로 죽었을 수도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의 경험을 가지고 나 죽었어 하는데 그 경험 존중해줘야지. 왜 니들이 뭔데 그 사람 안 죽었다고 하냐? 니들도 그 사람 죽었다고 평가해. 라고 이제 비웃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타적 유전자가 도키스의 이타적 유전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은 타인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꼭 유전자 때문에 타인을 존중하느냐. 밤길을 걸어가다 보면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믿고 서로 무서움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거지. 유전자가 마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밤길을 같이 걸어가줘야 돼. 그런 유전자는 없다는 거죠. 그냥 본능이죠. 본능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1, 2장 다 끝낸 겁니다. 근데 기독교 신자들이 뭐 모두는 아니겠지만 특히 그 바울의 저 후예들은 다 코타르 증후군 아니에요?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아마 그러면 이 프랑스에서도 그 이때가 프랑스 혁명 이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막 그때 뭐 가톨릭이지만 프랑스 교회가 막 무너지고 그러면서 그런 증후군 환자들이 많이 나왔을 수 있지. 뭐 그것도 좀 연구가 재밌겠네요. 네, 그만하겠습니다.